저는 프로덕트 애널리틱스라는 분야에서 인과추론의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최보경이라고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오전이라서 이 오전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귀한 기회 주신 만큼 좀 유용한 메시지들 전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일단 제가 학계에 계신 분들이 많은 발표는 처음이라 정말 설레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발표가 딱 1시간 정도 이어질 예정인데 1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와 주신 분들께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콴다라는 이 글로벌 교육 플랫폼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근무하고 있고, 이 프로덕트 애널리틱스 커뮤니티, PAP라는 곳을 설립하고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되게 반가운 게 경영정보학회의 지원을 받는 주더라고요. 저도 학부에서 경영학 전공했고, 인공지능을 융합 전공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인과추론을 학업을 하는 중에 접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업무에서 필요를 느껴서 좀 공부하면서 적용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관련해서 과거에 진행했었던 세션들과 이 작성했던 아티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링크 첨부합니다. 오늘 목차는 총 5가지 다룰 예정입니다. 제가 이 프로덕트 애널리틱스라는 키워드를 들고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고 왜 인과추론이 또 중요한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인과추론 적용 상황을 좀 분류를 해서 해외 테크 기업 그리고 제 경험 사례들을 정리해서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실무에 제가 좀 적용해보면서 겪었던 어려운 점들 그리고 제가 조금 체득한 극복 방법들 공유드리고요. 네 번째로 인과추론을 통해 풀고 싶은 향후 과제들 소개하고 메시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차는 이 프로덕트 애널리틱스 소개, 그리고 왜 이 분야에서 인과추론이 중요한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프로덕트 애널리틱스라는 것을 소개드리기 전에 프로덕트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려보려고 해요. 이 프로덕트의 정의를 영어 원문 그대로 가져와서 해석을 해봤는데요. 프로덕트는 재화 또는 서비스 또는 아이디어이고요. 유형과 무형의 속성의 묶음으로 구성이 되고 소비자를 만족시켜야 하고 돈이나 다른 가치와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업계에서는 제품으로 많이 불러요. 근데 일단 저희 세션에서는 프로덕트로 통일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다루는 이 프로덕트는 되게 새로운 개념이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마주하고 계신 모든 온라인 서비스들이나 모바일 앱이 곧 프로덕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접하는 SNS, 이커머스 웹사이트일 수도 있고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아이튠즈와 같은 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프로덕트를 분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프로덕트 애널리틱스라는 키워드는 사실 오래되지 않은 키워드라 확립된 정의를 찾아보기는 어려운데요. 이 프로덕트 애널리틱스를 선도하는 솔루션 서비스인 앰플리튜드 믹스 패널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개념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 프로덕트 애널리틱스는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와 프로덕트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전에 없던 분야는 아니고 다들 들어보셨을 만한 충분히 유사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먼저 모바일 앤 웹 애널리틱스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게 그 흔히 아시는 구글 애널리틱스랑 좀 같은 결인데요. 모바일이나 웹 애널리틱스의 경우는 마케팅 비용, SEO, 페이지 단위 지표를 분석하지만 이 프로덕트 애널리틱스는 조금 행동 데이터 같이 조금 더 깊은 레벨의 데이터 탐색이 이루어진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마케팅 애널리틱스랑 비교를 해보면 마케팅 애널리틱스는 트래픽이랑 애퀴지션 관점을 다루고 유저들이 어디에서 왔는가에 웨어를 대답하지만 프로덕트 애널리틱스는 인게이지먼트랑 리텐션 관점이 조금 더 치우쳐져 있고 그래서 유저들이 앱에서 무엇을 하고 왜 돌아오는지의 what과 why를 보여주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BI랑도 비교를 해보면 BI는 좀 더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PA는 조금 더 낮은 단위의 전술적인 의사결정을 이끌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보면요. 이 프로덕트 개발 사이클이라고 흔히들 알려진 게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 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프로덕트를 만들어내고 성과를 측정하면서 사용자에 대해서 배워가는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배운 것들을 기반으로 또 다른 아이디어를 만들고 이렇게 사이클을 돌아갑니다. 이런 프로덕트 개발 사이클 안에 있어서 데이터는 이제 사용자에 대해서 배움을 축적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이 사이클을 더 원활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프로덕트 애널리틱스고요. 이 PA는 그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전환 기회를 파악하고 사용자 자체를 비즈니스의 핵심에 두기 위한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프로덕트 애널리틱스, 앞으로 좀 말이 기니까 PA로 줄여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PA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왜 PA에서 커저 인퍼런스가 중요하다고 보냐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비즈니스는 매트릭의 그로스를 원한다는 이 대전제로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즈니스가 매트릭의 성장을 원하는 점은 너무 자명하고 이렇게 매트릭 성장을 원한다는 점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트릭을 먼저 두 가지로 쪼개볼게요. 일단 후행지표, 그래서 액션의 결과로 볼 수 있는 후행지표라고 하면 매출, 활성 사용자 수 등이 있겠죠. 그래서 주로 탑 레벨에서는 매출의 성장이나 활성 사용자 수의 성장을 원합니다. 조금 더 액션업을 한 지표를 설정할 수 있는 조직이라면 이 선행지표라는 것을 성장시키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선행지표란 직접 조절도 할 수 있고 후행지표에 영향을 주는 성질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이라는 후행지표에 이 결제 랜딩 페이지 조회수가 선행지표라는 근거가 있다면 이 결제 랜딩 페이지 조회수라는 지표를 조직이 움직이고 싶어 할 수 있어요. 이 단계에서는 지표가 허상인지 액션어블한지 지표가 실제로 사용자의 행동을 반영하는 게 맞는지의 질문이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매트릭의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사용자이자 즉 고객의 행동 변화가 필요해요. 매출을 올리려면 더 사게 해야 하고 활성 사용자 수를 늘리려면 다시 방문하게 해야 하죠. 이 단계에서는 아래와 같은 질문이 파생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한 유저와 구독을 하지 않은 유저의 차이는 무엇인가? 유저들이 재방문하게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일반적인 유저를 구독한 유저로 전환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일반적인 유저를 재방문하는 유저들의 행동 여정을 따르게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좀 파생이 되고요. 그래서 이 사용자의 행동 변화를 이끌려면 아이디어가 필요하죠. 근데 이 아이디어는요. 검증된 인사이트일 수도 있고 검증되지 않은 겉 필링일 수도 있어요. 검증이라는 것은 A/B 테스트, 데이터 분석, 유저 리서치 등이 검증을 위해서 주로 채택이 되는 방법인데 만약에 검증이 된다면 확실히 기능으로 만들어서 유도를 했을 때 행동이 변화될 확률이 조금 더 높겠죠. 타율이 조금 더 높은 인사이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겉 필링도 아주 유효하고 의미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트릭을 최적화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검증된 인사이트가 필요합니다. 이 사용자 행동 변화를 만드는 원인을 찾았을 때 가장 검증된 인사이트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원인이 1번 사용자를 좀 더 로얄티 높은 사용자가 되게 할까? 그리고 그 원인이 로얄티 높은 사용자가 되게 하는 그 인과관계가 정확하다면 좀 이 원인을 찾아서 유도하면 더 로얄티 높은 사용자를 많이 늘릴 수 있겠구나와 같은 로직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 사용자 행동 변화를 만드는 그 원인을 이해하고 또 이 원인을 찾을 때 가장 유효하게 검증된 인사이트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그 베티드 인사이트, 검증된 인사이트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발굴한다는 것은 실무에서 정말 잦은 요청을 받는 일입니다. 인사이트 좀 주실 수 있나요? 알고 계신 인사이트 있으실까요? 와 같은 질문들은 아마 실무에 계신 데이터 분석가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데이터에서 추출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인사이트를 4가지로 구분을 지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observational, 그리고 comparative, causal, predictive가 있는데 observational은 단순하게 유저들이 홈페이지에서 오래 체류한다, 체류 시간이 길구나, 그러니까 이걸 기반으로 조금 더 개선 액션을 하자. 그리고 컴패러티브는 뭐 저번 달의 유입이 저번 달 대비해서 이번 달의 유입이 크게 감소했다와 같이 2가지 서로 다른 수량을 비교하면서 인사이트를 얻는 방향을 의미하고요. 커절은 프로모션을 조회하는 것은 유저로 하여금 핸드백을 더 구매하게 한다. 그러면 프로모션을 더 많은 유저에게 조회하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은 핸드백을 사겠지와 같이 한 요소를 발생시키는 그 원인 요소에 대한 인사이트고요. 프레딕티브는 앞으로 인구가 비슷한 비율로 증가를 한다면 2020년까지 5배가 더 큰 웨어하우스가 필요할 것이야. 그래서 더 큰 웨어하우스 구매할 수 있게 계획을 세우자는 액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미래에 발생할 요소에 대한 인사이트가 프레딕티브 인사이트고요. 이 4가지 인사이트 중에서도 커절 인사이트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고 수정하는 데에 가장 유용하기 때문이에요. 이 커절 인사이트는 직접적으로 액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이지만 비쌉니다. 비싸다는 것은 A/B 테스트를 진행한다면
이 A/B 테스트를 진행하는 실험 기간도 들고요. 그 A/B 테스트를 위한 개발 비용도 들고요. 그리고 A/B 테스트를 하지 않더라도 관측형 데이터에서 추론을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타임 인텐시브한 일입니다. 네, 이렇게 좀 앞서서 인사이트 종류를 봤고 그중에 커저 인사이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행동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프로덕트 애널리틱스라는 책에서 발췌해온 내용입니다. 이 지금 보시는 화면은 데이터에서 추론을 하고 추론을 통해서 사람의 행동을 바꾸고 그것을 기반으로 매트릭의 성장을 이끄는 엔드-투-엔드 절차를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했어요. 색깔별로 설명을 해보면 이 빨간색이 좀 망망대해처럼 흩어져 있는 로그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고 가설을 세우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회색은 가설을 수립한 이후에 실험이나 아니면 쿼지 익스페리먼트 같은 인과관계 추론 방법론 또는 예측 방법론 등을 통해서 이 가설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요. 이렇게 검증이 된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이 프로덕트에 반영을 하는 액션을 합니다. 노란색으로요. 뭐 반영이라는 것은 팝업, 아니면 새로운 기능 출시, 아니면 이벤트, 아니면 뭐 프로모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액션들을 통해서 뭐 흰색, 이 행동 변화를 이끌게 됩니다. 네, 이렇게 궁극적으로 로우 데이터부터 액션까지 이끌어낼 텐데요. 이 과정이 성공적이고 또 충분히 유효하다면 사용자의 행동 양상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지표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번 더 랩업을 해보면 PA는 그 매트릭 그로스로 이어져야 하고 이 매트릭 그로스로 이어져야 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에 있어서 커저 인퍼런스가 그 과정이 성공할 확률을 높여줍니다. 네, 이렇게 PA에서 인과 추론이 어떤 컴포넌트로 작동하는지를 살펴봤고요. PA는 인과 추론 하나만으로 작동하지 않고 중요한 영역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추가로 잘 알려지지 않은 두 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이 정량과 정성을 결합하는 혼합 검증법입니다. 제가 앞서서부터 계속해서 이해라는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사람의 행동을 이해한다는 게 데이터라는 툴에만 한정짓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주로 분석을 하게 되는 정량 데이터는 규모와 구조의 빈도를 평가하고 모집단에 대한 일반화를 돕지만 그래서 왜 이게 그렇게 발생했는지 Y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좀 정성적인 연구가 이 의미를 탐색하고 또 이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합 검증법은 그 개인의 관점을 통합해서 실험을 더 잘하고 데이터 분석 결과에 설명력을 더할 수 있는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더 복합적이고 확신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스포티파이의 인사이트 팀, 딜리버리 히어로 등 주요 기업에서 활용 중인 방법입니다. 이 검증된 인사이트만 있다고 해서 이 베티드 인사이트만 있다고 해서 바로 액션, 즉 프로덕트 변화로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이 베티드 인사이트랑 액션이라는 연결고리 사이에 아주 많은 허들이 실제로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 의사결정권자를 설득할 수 있냐, 이 분은 이 데이터와 이 인사이트를 얼마나 이해하고 또 챌린지를 주면서 더 뾰족하게 만들 수 있냐, 그리고 액션은 또 리소스가 달려있는 문제인데 이 리소스를 투자할 만큼 확신의 근거를 줄 수 있냐. 즉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가 액션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조직이 얼마나 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의 그 문화, 그리고 또 데이터 성숙도에 달려있는 부분이 커서 자연스럽게 이 프로덕트 애널리틱스에서 액션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키워드가 중요해집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프로덕트 애널리틱스에 대한 소개, 서론을 마쳤고요. 이제 발표의 핵심인 해외 테크 기업 및 발표자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과추론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을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A/B 테스트를 제외하고 이런 방법론들 말씀드리고 있고요. 첫 번째로 A/B 테스트가 불가하다. 두 번째로 A/B 테스트 기반으로 추가적인 인사이트를 얻고 싶다. 세 번째로 이미 만들어진 결정이나 제품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A/B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이 편향이 발생해서 바이어스를 보정하고 싶다. 이렇게 4가지를 이제 말씀드릴 예정이고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A/B 테스트가 불가능한 이유는 정말 다양하게 있겠지만 몇 가지 사례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설계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스피일오버 이펙트가 발생할 수 있을 때 테스트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SNS 피드 게시글에 이 차이를 주는 실험을 진행하게 되면 실험군 유저가 좋아요를 누르면 이 실험군 유저랑 친구인 대조군 유저에게 뜰 수 있죠. 이런 예시도 있고
다음으로 우버 라이더라고 상상을 해보고 이 라이드 수락 화면에 차이를 주는 실험을 진행을 하면 실험군 드라이버 유저가 거절을 눌러서 거절을 이렇게 보내면 대조군 드라이버 유저에게 라이드가 넘어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험군에 가해진 처치 자체가 이것을 기반으로 대조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또는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스피일오버 이펙트가 발생해서 이때는 A/B 테스트를 지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상황상 테스트가 안 되는 이유를 경험했던 것들 위주로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A/B 테스트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A/B 테스트라는 게 개발 리소스, 디자인 리소스, 퀄리티 어셔런스라고 개발이 나가기 전에 잘 이제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는 이런 과정까지 해서 A/B 테스트는 정말 많은 리소스가 들고요. 그래서 계획해둔 출시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와 같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인프라 자체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좀 다른 검증 방식들을 통해서 이 사용자의 니즈에 대한 확신이 강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 기능은 유저 인터뷰를 얼마나 많이 했고, 그리고 서베이를 충분히 많은 샘플 대상으로 해서 사용자의 니즈를 충분히 검증했다. 그래서 출시 전에 유저 테스팅을 하면서 이제 작게 유저의 피드백을 들으면서 제품을 조금씩 개선하고 그 기반으로 출시해서 그 후에 데이터 분석하면서 좀 더 빠르게 개선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와 같은 답변을 실무에서 주실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이유로는 이 A/B 테스트를 진행할 경우 유저 경험을 크게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기능이 정말 중요한 이제 서비스가 있다고 하고 그 서비스에서는 커뮤니티 기능은 유저 경험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능을 배제하는 대조군을 둘 수 없다와 같은 상황일 수도 있고요. 네 번째로는 A/B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매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을 때 이럴 때도 A/B 테스트가 어려워집니다. 네, 그러면 A/B 테스트가 왜 어려운지 봤고요. 그럼 A/B 테스트가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첫 번째 사례는 이 KDD 2021에서 소개된 트립어드바이저의 사례입니다. 트립어드바이저의 신규 멤버십은 1년에 $99고요. 예약이나 결제를 할 경우 캐시백이 있고요. 이 멤버십 자체에 가입하는 게 서비스 관여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고자 했습니다. 문제 정의부터 보시면요. 이 트립어드바이저의 멤버십에 가입하는 게 유저의 관여도를 증가시킬까예요. 그래서 관여도라는 것은 체류 시간, 방문 일수를 통해서 정의했고요. 그뿐 아니라 어떤 종류의 유저에게 이 멤버십 가입이 더 효과적인가를 알고자 했어요. 여기서는 레커멘데이션 A/B 테스트 그리고 DRIV를 econML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활용했는데요. DRIV는 인과추론의 머신러닝을 접목을 하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높아서 저도 설명드리기가 어렵고 레커멘데이션 A/B 테스트는 이후에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멤버십 가입이 1.12배 관여도를 올렸고 아이폰 유저와 예약 페이지 방문한 유저가 관여도가 높더라. 그래서 이 유저 대상으로 멤버십 가입 유도를 해보는 전략을 구상했다고 해요. 여기서 정의했었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왜 이렇게 어려운 레커멘데이션 A/B 테스트를 썼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우선 정의한 문제를 풀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론 두 가지를 제안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멤버십 가입을 한 유저랑 미가입 유저의 체류 시간을 단순히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confoundedness issue라는 것이 발생하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이 멤버십에 가입한 유저는 가입하지 않은 유저보다 서비스에 대한 유저의 선호도, 이 애피니티가 좀 더 높을 거예요. 근데 애피니티가 높으면 자연스럽게 체류 시간도 높을 거예요. 따라서 이 멤버십 가입 유저와 멤버십 미가입 유저를 동등선에서 비교하기에는 이 유저 애피니티라는 컨파운더가 이제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A/B 테스트를 진행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경우는 또 imperfect compliance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A/B 테스트에서의 처치가 멤버십 가입이라고 하면요. 랜덤하게 추출된 일부 유저에게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기가 어렵죠. 이 문제는 은근 현업에서 좀 빈번한데요. 유저가 선택해서 들어올 수 있는 화면이거나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이벤트라면 이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론들을 쓸 수 없기 때문에 recommendation A/B 테스트라는 것을 활용하는데요. 이 개념은 A/B 테스트의 실험군 대조군 할당 여부를 도구 변수로 활용해서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때는 다른 목적으로 진행됐었던 실험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트립어드바이저가 어떤 A/B 테스트를 이제 recommendation A/B 테스트로 활용했나를 보면
과거 실험이었고요. 더 빠른 멤버십 회원가입 과정이 유저의 리텐션을 향상시키는지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됐었던 테스트를 썼다고 해요. 우측에 보시면 이 원클릭 멤버 사인업이 실험군, 그리고 레귤러 멤버 사인업이 대조군입니다. 멤버십 사인업의 화면을 조금 차이를 두는 이런 실험을 가지고 레커멘데이션 A/B 테스트로 활용을 했고요. 무엇보다 도구 변수 기능 자체를 조금 더 이해해야 메커니즘을 좀 더 와닿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도구 변수는 이 원인 변수에서 내생성을 가지는 부분을 잘라내고 외생성을 만족하는 부분으로만 결과 변수를 예측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렇게 테스트 할당 여부를 도구 변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구 변수의 조건들을 만족을 시켜야 합니다. 딱 세 가지 조건들이고요. 첫 번째로 relevance, 도구 변수는 원인 변수에 충분히 영향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exclusion restriction, 도구 변수는 원인 변수를 통해서가 아닌 다른 경로로 결과 변수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exogenity는 도구 변수와 결과 변수에 둘 다 영향을 주는 이런 어떤 교란 변수가 없어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세 가지 조건들을 만족을 시키면 도구 변수를 통해서 원인 변수가 결과 변수에 가지는 인과관계를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도구 변수를 새롭게 발굴한다고 하면 정말 어려울 텐데요. 이 예시처럼요, 랜덤네스가 있는 도구 변수를 활용한다고 하면 좀 골든 스탠다드로 앞선 두 가지 조건들을 만족을 하게 되는데요. exclusion restriction, exogenity는 직관적으로 만족을 하게 되고, 이 relevance라는 과정은 first stage regression에서 F-statistic 조건을 통해서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A/B 테스트 불가능한 사례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로블록스라는 게임이에요. 로블록스라는 게임이 있고 이 게임 내에서 아바타샵에서 유저들이 캐릭터를 꾸밀 수 있는데요. 이 로블록스는 아바타샵을 더 오랫동안 체류하면 커뮤니티에서 더 오래 활동하는지를 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로블록스가 정의한 문제는 두 가지였는데요. 아바타샵에서의 체류 시간이 커뮤니티 활동에서의 체류 시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두 번째로 어떤 종류의 유저에게 이 임팩트가 더 이제 파워풀한가. 앞서 트립어드바이저에서 살펴본 구조로 이 레코멘데이션 A/B 테스트를 사용하고 여기서는 2SLS를 사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바타샵의 체류 시간이 커뮤니티 활동 체류 시간에 주는 인과 효과를 정량화할 수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일주 이내 가입한 신규 유저에게서 그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때 A/B 테스트가 어려웠던 요인은 두 가지였어요. 일단 상황상으로도 아바타샵이 유저 경험에서 중요해서 일부 유저에게서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설계상으로도 아바타샵 자체가 바이어랑 셀러가 존재하는 마켓플레이스라 스피일오버 이펙트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레커멘데이션 A/B 테스트였는지를 좀 들여다보면 러블록스가 분석 시점으로부터 1년 전에 아바타샵에 Recommended for You라는 피처를 추가해서 A/B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피처는 아바타샵 체류 시간에 큰 증가 효과를 줬고요. 네, 그리고 First Stage Regression에서 F-stat이 10을 넘는 충분히 큰 수이면서 랜덤네스를 가지는 도구 변수이기 때문에 이 실험군 대조군 여부는 도구 변수로서의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됩니다. Recommended for You라는 이 실험 여부는 Z로 도구 변수로 작동을 하고 아바타샵 체류 시간이라는 이 원인 변수의 내생성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외생성을 가지는 부분으로만 커뮤니티 인게이지먼트를 예측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이 아바타샵 체류 시간이 커뮤니티 체류 시간을 가지는 이 관계를 다이렉트한 A/B 테스트가 아닌 방식으로도 추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A/B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그걸 기반으로 추가적인 인사이트를 도출하고자 할 때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중간에 우버이츠 사례가 하나 있긴 하지만 이때부터는 제가 일하고 있는 이 콴다라는 서비스의 사례를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그래서 콴다 서비스를 좀 더 이해해야 사례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가볍게 드리겠습니다. 콴다는 2015년에 AI 기반 프리 검색 앱으로 시작했고 현재는 한국에서 초중고 3명 중에 2명이 쓰는 진짜 국민 교육 앱이고요. 지금은 글로벌로 확장해서 다양한 국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여기서 핵심적인 기능은 모르는 문제를 찍어서 풀이를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으로 유사한 문제를 추천하고 강의와 개념서도 연결을 해주고요. 대학생 선생님들과 1대1로 매칭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서 과외 형식 상담 가능하고요. 그 외로 친구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공부 시간을 재는 타이머와 같은 기능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푸는 이 첫 사례는 콴다 인앱에서 광고를 형태별로 조회하는 것이 각각 유저 경험에 어떤 영향을 줄까입니다. 이 콴다 앱 내에 보여지는 광고 지면과 형태는 정말 다양한데요. 좌측에 있는 두 가지 화면을 예시로 가져왔어요. 가장 대표적인 콴다에서 모르는 문제를 검색하면 그 검색을 기다리는 화면에 뜨는 네이티브 광고라는 형태인데요. 이렇게 검색 결과를 보고 나면 이제 검색 결과 보기를 누르면 또 다시 검색 결과를 보면서 그 과정에서 또 화면에 다른 광고가 보여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광고 지면과 형태는 정말 다양하고 조건에 맞게 달라집니다. 그 조건은 예를 들어서 방문이나 기능 사용을 얼마나 자주 했고 얼마나 신규가인 유저냐 이런 식으로 달라지게 내부 로직이 설계되어 있어요. 그 인앱 광고가 뭔가 유저의 경험을 저해해야 할 것 같은 이제 뭔가 예상이 되는 그런 결과가 있죠. 근데 인앱 광고는 오히려 타겟팅이 잘 되었을 때 오히려 더 재방문율을 올리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광고 형태별로 배너, 전면, 리워드, 네이티브, 앱 오픈에즈와 같은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 광고 형태별로 각각 재방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정량화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풀고자 했던 문제는 이 어떤 형태의 광고가 가장 유저의 경험을 저해할까인데요. 이때 유저 경험 지표를 실험 대조군 편입 이후 3주차 재방문 여부, 그리고 일수, 4주차 재방문 여부, 그리고 일수도 함께 보았습니다. 이때는 도구 분수 2SLS를 활용했고 결론적으로 리워드라는 광고 형태가 다른 형태 대비해서 조회수가 1회 증가할수록 경험 지표에 좀 20배 이상 더 큰 저해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리워드, 그리고 전면, 네이티브 순서로 이 저해의 정도가 크고 또 유의했고요. 결론적으로 이 리워드 광고가 유저 경험에 원래 이제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긴 했지만 데이터상으로도 좀 더 명시적인 근거를 도출하게 되면서 리워드 광고를 최대한 배제하도록 광고 플랜을 구성하는 그런 액션으로 이어졌습니다. 왜 도구 변수를 활용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진행됐었던 실험의 설계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실험이 복잡했어요. 그것의 이유는 빠른 기간 내에 광고 매출에 대한 최적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라 주어진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조합을 실험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우선 표를 보시면 이 분석에 활용된 실험 중에 실험 사실 이제 7개 정도의 집단이 있지만 그 중에 2개 집단만 예시로 어떤 형태로 광고를 보여주는지 구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실험군 1에 속한 사용자는 접속을 해서 조건 X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지면 A에서 형태 A의 광고를 봅니다. 그리고 조건 X를 달성을 하면 동일한 지면에서 다른 형태의 B 광고가 나와요. 그리고 지면 B를 조회를 하고 또 여기서 조건 Y를 달성했을 때 형태 C의 광고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면 C와 지면 D 같은 경우는 조건과 별개로 항상 그 지면을 조회하기만 하면 형태 D, 형태 E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왜 복잡해야 했는지에 대한 이유들이 있는데요. 사용자에게 실제로 집행이 될 광고는 어느 하나의 지면과 어느 하나의 형태로 단일한 거에서 쭉 보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광고 지면과 형태로 구성이 돼요. 이게 그 실험의 목적은요.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광고 자체가 이 ARP는 Average Revenue Per User라는 지표고요. 리텐션을 어떻게 바꾸게 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특정 광고 형태의 경우는 사실 지나치게 단가가 낮아서 단가 높은 형태랑 어느 정도 섞어줘야 원하는 매출의 규모 정도를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실험 자체의 목표 달성은 이 복합적인 광고 플랜을 가지는 실험군 1, 2, 그리고 한 6개까지의 ARP와 리텐션의 차이를 비교하는 거였고요. 목표 달성은 충분히 했지만 향후 액션을 위한 추가 인사이트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설계된 실험 중에서 그 형태 A, 형태 B, 형태 C 각각이 이제 유저 경험에 주는 영향을 구분해서 보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뿐 아니라 형태 B, 형태 C 이런 경우들은요, 그 조건을 어느 정도 달성을 해야 이런 광고를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imperfect compliance 문제가 여기서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봤었던 트립어드바이저랑 로블록스와 좀 유사한 구조의 도구 변수 활용이 진행이 됩니다. 2SLS를 활용했는데요.
저는 광고 실험군, 대조군 분류가 도구 변수로 들어갔고, 그리고 특정 광고 형태에 대한 조회수가 원인 변수, 그리고 결과 변수는 재방문 여부, 재방문 일수 두 가지를 나누어서 결과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 리그레션에서 앱스탯이 3만 정도를 초과해서 충분히 컸던 점을 확인을 했고요. 분석을 마치고 결과를 전달할 때 다른 관점에서의 근거를 하나 보충해서 전달을 했어요. 실제 저희 브랜드팀에서 광고 형태, 지면별 선호도에 대한 서베이와 인터뷰를 진행하셨던 상황이라 덕분에 보태어서 조금 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전달할 수 있었는데요. 워드 형태, 지면에서 가장 낮은 선호도를 실제로 서베이에서도 보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저의 커멘트도 하나 가져왔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유저가 남긴 데이터로 리워드가 가장 이제 유저 경험을 저해한다는 점을 보았으니 이게 왜 안 좋은지에 대한 것은 유저의 목소리를 듣는 게 전체적인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아쉬운 점인데요. 첫 번째로 실제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의사결정권자가 되는 분께 제가 도구 변수라는 개념 자체를 전달하는 것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품단의 액션, 즉 반영은 가능했는데요. 이 리워드 광고가 유저 경험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인데 암묵적으로는 이럴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그 직감을 조금 더 명시적인 데이터 기반 근거로 나타내는 데 조금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참고해서 광고 플랜을 조정하는 액션으로 이어졌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X가 연속형 변수, Y가 이진형 변수인 LPM으로 구성했을 때는 이 개수에 대한 정량화가 직관적이지 못해서 저는 전달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전달을 드렸던 그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개수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주셨고 저는 X에서 1이 오르면 Y라는 행동이 전환될 확률이 개수만큼 오른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전달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볍게 쑥 살펴보는 사례인데요. 이 A/B 테스트 기반으로 추가 인사이트를 내는 사례. 두 번째는 우버이츠입니다. 우버이츠에서 유저에게 적절한 광고를 받아올 수 있도록 하는 비딩 플랫폼이 있는데요. 예산하에 최적의 광고 효율을 내기 위한 적절한 타겟팅 방식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것도 KDD에서 소개된 사례였고요. 이 정의된 문제부터 보면 우버이츠가 광고주로서 광고를 어떤 유저에게 내보내야 이 주어진 예산 하에서 최적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까였는데요. 이 퍼포먼스는 로아스라는 지표로 표현이 되고 여기서는 우버가 만든 커절 ML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했습니다. 커절 ML은 머신러닝을 접목한 인과 추론을 하기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라이브러리인 것 같아요. 이렇게 활용을 할 때는 모델링을 통해서 폴리시를 구하고 이 구한 폴리시를 기반으로 이 정도 임팩트를 낼 수 있을 거야와 같이 예상하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걸 기반으로 실제 온라인 실험까지 진행했을 때 예상했었던 결과와 유사하게 그리고 그 이상의 수익 효율을 보여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엄리프트 모델링의 메커니즘만 잘 이해해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개입 여부, 구매 여부로 2x2 매트릭스로 구성을 할 수 있어요. 개입은 트리트먼트를 의미하고요. 여기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할 세그먼트가 존재한다는 게 이 모델링의 동기가 됩니다. 여기서 persuadable이라는 세그먼트는 광고를 안 봤을 때는 우버이츠를 구매하지 않지만 광고를 보니까 구매를 해요. 그래서 이 세그먼트는 개입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광고를 안 봤을 때는 구매하다가 광고를 보여주니까 구매하지 않는 이 청개구리 같은 디파이어 세그먼트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의 세그먼트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광고를 보든 안 보든 행동 양상이 같은 세그먼트로 비용이 드는 개입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엄리프트 모델링의 메커니즘을 한 번 더 간략하게 살펴볼 건데요. 우선 추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인과 효과고 엄리프트 스코어라고도 불립니다. 이때 테스트를 통한 이런 실험형 데이터를 인풋으로 받아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A/B 테스트로 단순히 우리가 보통 Average Treatment Effect로 각 그룹 간의 효과를 비교하게 되는데 그거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제 비즈니스 밸류를 극대화해줄 수 있는 기법이에요. 이때 실험형 데이터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관측형 데이터를 실험과 대조로 구성할 시에도 활용 가능한 방법이고요. 실제 우버 예시에서는 이 관측형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 대조로 구성하는 익스페리먼트 셋업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즈니스 밸류를 극대화해줄 수 있는 이유는 데이터를 이게 쪼갭니다. 데이터를 쪼개는 계층화를 하고 이 각 계층 내에서 평균적인 처치 효과를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추정해서 그 어떤 계층에서 처치의 효과가 극대화되는지를
비교하고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리프트 모델링의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고요. 서머 워크샵 2020이나 서머 세션 2021을 참고하셔서 좀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A/B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그 기반으로 추가적인 인사이트 도출하는 사례 2가지 다 살펴봤고요. 나머지 3번째, 이미 만들어진 결정 및 제품이 있고 그거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구들을 가져왔는데 그 경영진 PM, PO와 같은 이런 프로덕트 매니저, 프로덕트 오너와 같은 분들의 요청이 옵니다. 테스트는 안 했는데 옛날에 출시됐던 이 퀴즈라는 기능이 이 유저의 리텐션을 얼마나 높였는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퀴즈, 이것의 비하인드를 좀 이해하자면요. 이 기능, 퀴즈라는 기능이 출시되던 당시에는 이 기능에 대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요. 그 이유는 외부에 마케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테스트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런 요청의 비하인드는요. 글로벌 확장에 대한 의사결정 상황이 왔고 그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보통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일 때는 개인의 직관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 유사한 결정의 효과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죠. 이렇게 받은 요청을 이제 잘 풀어봐야죠. 그래서 어떤 문제인지부터 보면요. 콴다 퀴즈 기능을 사용해보면 다시 방문을 하고 싶어질까? 라는 문제예요. 퀴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콴다 앱에서 매주 이제 2에서 3회 정도 열리는 수학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1등으로 우승을 하면 코인을 제공하고 코인은 앱 내에서 선생님들한테 질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화폐 단위입니다. 이 퀴즈 기능을 사용해보면 이제 리텐션이 어떻게 바뀌냐와 같은 문제는 이런 비하인드가 있어요. 이게 많은 앱들이 취하는 슈퍼앱 전략과 좀 맞물릴 수 있는데요. 이 슈퍼앱이라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 하나의 앱에 여러 기능 및 서비스를 담은 앱을 뜻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야놀자는 숙박 기능에서 출발을 했지만 교통이나 해외여행, 원데이 클래스 등으로 확장을 하면서 이 요가 슈퍼앱으로 입지를 다지고자 하고요. 배달의 민족은 음식 배달에서 출발을 해서 장보기부터 맛집 배달까지 되게 다양한 분야로 확장을 하면서 푸드 슈퍼앱이 되고 있죠. 그리고 콴다도 이 검색이라는 기능에서 출발을 했지만 타이머, 문제집, 퀴즈, 그리고 커뮤니티와 같은 교육 기능들을 확장하면서 교육 슈퍼앱으로 입지를 다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놀 수 있는 기능들도 많이 늘렸어요. 근데 이 슈퍼앱들이 기능을 하나씩 추가하는 게 이제 이 조직에서 보는 가장 큰 단위 지표의 성장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가 좀 공통적으로 좀 궁금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는 월간 활성 사용자라는 게 또 중요한 대단위 지표였고 그래서 이렇게 퀴즈라는 기능이 이 월간 활성 사용자 성장 이 지표에 어떻게 기여하느냐를 확인을 해서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하면 다른 국가에 이 기능을 진출하면서 전체적인 월간 활성 사용자의 증대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맞물리게 됩니다. 이 콴다 퀴즈 사례는 이 재방문 지표를 주별 방문 리텐션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룩포워드 매칭 그리고 DID 이중 차분법 활용했고요. 결론적으로 출시 직후에는 퀴즈를 사용하는 행동이 이 유저의 주별 방문 리텐션을 4%포인트 정도 증가시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다른 국가의 동일 기능을 출시하는 전략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어졌고요. 방법론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룩포워드 매칭입니다. 이 DID라는 방법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조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집단의 이 처치 전후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사실 대조군이 없이 완전 100%이 퀴즈라는 기능이 배포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대조군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제 집단을 찾기 위해서 룩포워드 매칭이라는 것을 활용했습니다. 이거는 2021년 서머 세션에서 소개됐었던 방법을 참고했고요. 이 방법론은 모두 기능을 사용한 유저군에서 기능 최초 사용 타이밍, 어덥션 타이밍을 두고 이 전후로 실험군, 대조군을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즉 이제 타이밍은 좀 늦지만 어차피 사용할 유저들이니 다른 특성들이 다 동일할 것이야 라는 가정이고요. 당시에 기능 출시가 2020년 11월이었고 이때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21년 2월을 어덥션 타이밍의 임계치로 두고 그 전에 최초 사용했다면 실험군, 그 후에 최초로 사용했다면 대조군으로 듭니다. 그리고 리텐션을 측정하는 기간은 이 DID이기 때문에 기능 출시라는 트리트먼트 전 3개월, 그리고 후 3개월로 총 6개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조군을 마쳤고요. DID를 통한 인과효과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 퀴즈 사용 여부에 따른 위클리 리텐션 추이입니다. 대조군을 파란색 라인으로 구성을 했고, 이 실험군과의 이벤트 전에 실험군 빨간 라인이고요. 이 실험군과 대조군 빨간 파란색 라인이 지난 3개월 트렌드를 보았을 때 정확히 패럴럴 트렌드 어썸션을 시각적으로 만족을 합니다. 그 외로는 실험군 대조군으로 사용된 이 이 집단에게 스피로버 이펙트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좀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출시 이후에 빨간색인 이 실험군에서 어느 정도 폭의 증가가 있는 게 보이고요. 이게 정량화를 했을 때는 4%포인트였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제 그 폭이 떨어지는데 그 이후로는 이 해당 시기에 설날 연휴가 있어서 퀴즈라는 그 기능을 운영하지 않았던 점도 있고 그 외에 설명하기 어려웠던 요인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사실 한계점이 여러 있었어요. 먼저 룩포워드 매칭에서 이 컨파운더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기능 최초 사용 타이밍을 두고 전후로 이제 실험군과 대조군을 구성하는 것이다 보니 기능을 최초로 사용하는 타이밍이 늦어질 수 있으려면 아예 늦게 가입을 한 유저들이 들어있나? 뭐 이런 식으로 가입일이라는 변수가 분포가 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가볍게 기능 출시일과 가입일을 빼서 그것의 평균을 계산해 보았을 때는 평균 한 500에서 600일 정도 되는 스케일에서 7일 정도의 차이라 이것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 자체가 상당히 빠듯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센시티비티 테스트를 고민해보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실험군의 지표가 1월 부근에 감소하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이 퀴즈 운영 플랜이 변경됐다 또는 노벨티 이펙트였다와 같은 것들 외로 다른 설명할 수 있는 원인을 찾기 어려워서 한계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선 방법론으로 매칭과 DID를 통해서 봤을 때 4%포인트 차이가 있는 게 보였고 이 동일한 문제를 다른 방법론으로도 접근을 했어요. 이 신세리 컨트롤 계열의 구글 커절 임팩트인데요. 이 커절 임팩트는 텐서플로우의 이 BSTS를 핵심 예측 모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출시일 이후에 평균적인 MAU 증가의 2.13% 그리고 2.13%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커절 임팩트를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 이 카운터 팩추얼 데이터를 예측하는 구글의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대조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상황일 때 이 트리트먼트 이전, 이벤트 이전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이후 기간에 이 이벤트가 없었을 경우에 Y 흐름을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측이 된 Y의 흐름을 가상의 대조군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에서 가상의 대조군을 빼서 이 차이를 통해 이벤트를 통한 인과효과를 추정을 하게 됩니다. 네, 커절 임팩트는 예측 모형이 들어가다 보니까 트루 모델이라는 게 없어서 모형을 잘 설계하고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공별량 변수 설정이 중요한데요. 저는 Y 자체를 그 데일리 MAU로 두었었고 이 Y의 흐름과 유사하면서 반드시 이벤트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변수가 곧 공별량 변수의 조건입니다. 저는 이벤트 이전의 Y와 상관계수가 0.6 이상인 변수들을 활용을 했고요. 경쟁사의 DAU, 그리고 연관 검색어 트래픽, 다른 국가의 데일리 MAU 지표를 공별량 변수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커절 임팩트가 예측 모형이 들어가기 때문에 트루 모델이 없다. 이 점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신뢰도를 높여보고 싶었습니다. 구글 커절 임팩트에서 활용이 되는 이 예측 모델은 텐서플로우의 BSTS라는 모델인데요. 이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시즈널리티를 반영할 수 있고 또 튜닝이 가능한 프로펫이라는 패키지를 함께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BSTS랑 프로펫의 Y값이 유사해질 수 있게 그리고 각 모델이 이벤트 이전 Y 데이터에 너무 오버피팅이 되지 않게 파라미터들을 조정을 했습니다. 프로펫의 장점이 시즈널리티와 반영과 튜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당시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주요 프로덕트 업데이트 1차 등을 반영했습니다. 추론 결과입니다. 세 가지 차트가 보이죠? 두 번째 차트가 이 타임 포인트 단위의 커절 이펙트예요. 그래서 출시 초기에는 이렇게 주르륵 상승을 하지만 이 검은색 점선이 출시를 나타내는 그 트리트먼트 시점이고요. 인터벤션 출시 초기에는 이렇게 상승을 하지만 1월이 넘은 시점부터는 감소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DID에서 보였던 그 감소와 경향이 거의 유사하고요. 그리고 BSTS의 세 번째 차트를 보면
타임 포인트 단위 커절 이펙트들을 모두 더해 보아도 출시 후에 5개월가량은 MAU에 플러스 효과를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프로펫이라는 세부 튜닝이 좀 더 잘 되는 모델을 이 BSTS를 개선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진한색 파란 라인이 BSTS 예측 결과고 초록색 라인이 프로펫 예측 결과입니다. 이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조정해 보았을 때 이 BSTS랑 프로펫 두 개가 가장 추세가 비슷하도록 도출이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라인, 이 초록색과 파란색 라인이 검은색인 실제 데이터와 보이는 이 오차 비율을 계산을 했었는데요. 계산을 하면 빨간색 라인과 주황색 라인으로 그려지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 두 라인 사이의 차이를 좁힐 수 있게 그뿐 아니라 이벤트 이전의 Y에 너무 오버피팅이 되지 않게 파라미터들을 조정하는 절차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절 임팩트에 대한 제가 어떤 문제를 이제 풀고자 했고 어떤 방법론들을 써서 신뢰도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했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드렸고요. 한계점도 몇 가지 뚜렷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커지 익스페리먼트이자 카운터 팩추얼이라는 방법론의 한계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커절 임팩트의 라이브러리의 한계점이에요. 첫 번째를 설명드리면 이 특정 시기를 기점으로 이벤트 전후의 인과 효과를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 기능 출시뿐 아니라 이 시점에 가해진 여러 가지 이벤트나 출시, A/B 테스트의 효과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Y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효과는 감지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큰 단위로 묶어서 보기 때문에 유저 단위의 효과로는 파고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커절 임팩트 자체는요, 제가 성능이 좋은 프로펫 패키지와 추세를 유사하게 그리도록 파라미터를 바꿔봤는데 사실 결과의 신뢰성을 높여줄 만한 밸리데이션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커절 임팩트 라이브러리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센시티비티 애널리시스가 없어서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주어진 시간 내에 해답을 찾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 앞서 세 가지 상황들 모두 소개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진행됐었던 A/B 테스트에 바이어스가 발생했고 또 이것을 보정해야 할 때 또 인과 추론이 시스템 형태로 작동을 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실험 A/B 테스트를 개발을 하더라도 프리-익스페리먼트 바이어스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 프리-익스페리먼트 바이어스는 실험 이전에 그룹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차이가 있을 때를 의미하는데요. 실험이 잘 개발이 되었고 데이터가 충분히 쌓였다는 조건 하에서는 웬만하면 이런 바이어스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실험이 조금 불완전하게 개발이 되거나 데이터가 덜 쌓인 상황에서는 A/B 테스트로 반반 트래픽을 랜덤하게 나눴다고 해도 두 그룹 간에 이제 바이어스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우버도 커절 인퍼런스를 활용하는 전반적인 프레임워크들에 대해서 리뷰를 한 아티클이 있는데 그 아티클에 있는 가장 첫 플로우 차트에서 이렇게 pre-existing difference가 그룹 사이에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고 yes라면 큐피드, DID, PSM 등을 권장을 합니다. 큐피드나 PSM의 상세 개념은 넘어가지만 이런 식으로 실험 플랫폼 설계에 있어서 바이어스를 보정할 수 있는 바이어스 커렉션을 반영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는 플로우 차트는 우버의 실험 플랫폼의 구조예요. 사실 2018년 자료라 많이 바뀌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메커니즘을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인풋 데이터가 들어오고 샘플 사이즈의 차이가 없었는지 확인을 하고 매트릭의 형태를 확인한 이후에 그룹 간에 사전 바이어스가 없는지를 보정한 이후에 이제 통계적인 검정, t-테스트나 맨 위트니 휴 테스트 이런 것들을 거치는 구조예요. 그래서 DID는 바이어스 커렉션에 유용하다고 하고 큐피드는 바이어스 커렉션과 베리언스 리덕션에 유용하다고 하는데 큐피드는 DID에서 바이어스 리덕션이라는 기능을 이제 더해주는데 설명을 드려보면 실험 시작 후에 지표가 불완전하고 또 분산이 클 때 실험 시작 전에 사전 데이터를 반영을 해서 그 불완전한 분산들을 줄여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실험 초반에도 결과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론이 이 큐피드이고 그 바리언스 리덕션이라는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진짜 꽤 길었던 이 애플리케이션 케이스 모두 마무리 지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실무에 적용하면서 겪었던 어려운 점들과 체득한 극복 방법들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인과 추론을 활용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챌린지가 있는데 이걸 치킨 앤 에그 프로블럼으로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A/B 테스트로 대답이 안 되는 실무의 질문들 그리고 테스트가 안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해서 이걸 배워야 할 필요성은 인지를 하지만 이 애널리스트이자 연구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신뢰 가능한 숫자를 도출할 수 있을 정도로 방법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역으로 연구의 소비자는 이 분석 결과에 챌린지를 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시작되는지는 알 수 없는데 두 측면은 서로를 강화시키고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숫자는 의사결정에서 결국 간과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굳이 이 기법들을 배울 인센티브가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저는 이 어려움을 두 가지 단계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보시는 다이어그램은 세션 극초반에 설명드렸던 데이터 기반 액션 프레임워크인데요. 극초반이라서 앞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서 가설을 세우고요. 그 가설을 검증하는 추론으로 이어지고 검증된 가설, 배티드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액션을 집행하고 그걸 기반으로 실제 사용자의 행동 변화를 이끄는 과정입니다. 1단계 어려움은 데이터 수집부터 가설을 세우는 분석 과정에서 발생하고 2단계 어려움은 가설의 검증부터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실제 액션 집행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단계의 어려움은요. 이 수집된 로우 데이터가 신뢰 가능하면서 온전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조직이 얼마나 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잘 수집하고 있는지의 그 성숙도와 연관이 되고요. 지난 실험들의 데이터든 이제 관측형 데이터든 잘 보존되고 데이터를 잘 찾을 수 있고 그에 대한 상세 내용이 잘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용자 개인에게 붙는 이런 속성 데이터도 잘 보존되고 잘 찾을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거쳐야 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그래뉴얼리티를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설을 세우는 과정에 올바른 매트릭을 목표로 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보는 매트릭이 실제 사용자의 행동 변화를 잘 반영하는 것인가를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고민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보통 가설을 세울 때 무엇을 하면 전환율이 오를 것이다, 아니면 어떤 행동과 전환이 상관이 있다와 같이 표현이 되는데 그 전환, 이 Y를 잘 고르지 못한다면 그 이후 과정들이 망가지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도메인 널리지, 도메인 컨텍스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도메인 컨텍스트, 그리고 통계적 지식과 추론, 이 세 가지가 잘 결합이 되었을 때 1번 어려움은 극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검증과 커뮤니케이션 단계입니다. 이 정해진 시간 내에 신뢰도 높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커절에서 쓰이는 가정을 통계적이든 시각적이든 직관적이든 검증을 해야 하는데 이게 정해진 시간 내에서 해결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의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혹시나 이제 액션을 할까 말까를 결정해야 하는 이 필요성에서 출발해서 데이터 요청으로 역으로 거슬러 오는 경우 다양한 센시티비티 테스트를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되게 촉박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권자가 방법론과 검증 내용을 어느 정도 선에서 이해해서 신뢰할 수 있게 돕는 것도 중요한데 어렵습니다. 이 검증과 커뮤니케이션 단계에서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저만의 극복 방법을 말씀드리면요. 조건을 만족하기 비교적으로 수월한 이런 랜덤니스가 있는 IB, DID를 활용을 하는 게 좋았고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모형에 대한 가정과 센시티비티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하는 관점이 정해진 시간 내에서는 좀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자신, 그리고 타인의 경험을 기반으로 이 상황에 맞는 방법론을 패턴화해서 이것을 익혀서 나만의 툴킷으로 구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의 근거를 보태는 게 의사결정권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조금 효과적이고요. 요거 관련된 예시는 앞선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설명드렸으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사결정권자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야 하는데 저는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라는 이제 말을 좋게 보는데요. 이 시각적으로 두드러지는 DID나 RD일 때 더 효과적으로 전달과 설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연 실험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선호를 하고 그리고 그 조건 만족에 대한 명확한 설명 그리고 가능할 경우 인간 모형에 대한 시각화를 해두면 조금 더 설득력에 보탬이 됩니다. 그리고 주로 경영진, PM, PO 분들은 매출과 월간 활성 사용자 이런 탑 레벨 지표 기준으로 소통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분석에서 사용된 그 인과 효과가 사실 조금 더 하위 레벨의 지표로 정량화가 될 거예요. 무슨 전환율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기반으로 좀 더 거시적인 탑 레벨 지표로 프로젝션을 할 수 있도록 즉 비즈니스 매트릭 단위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지표를 설정하고 또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인과 추론을 통해서 풀고 싶은 향후 과제들이 있어서 이렇게 학계에 계신 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조언을 좀 구해보고 싶습니다. 풀지 못했지만 중요하게 해결하고픈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PA 분야에는 국한되지 않고 그냥 더 넓게 비즈니스에서 좀 궁금한 내용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 인풋 매트릭과 아웃풋 매트릭의 커절 릴레이션십에 대한 이제 발굴 방법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예시로 작성을 해본 컨다 프로덕트 개발 조직도예요. 그래서 프로덕트 컨다 아래에 레베뉴 그룹이 있고 그로스 그룹으로 대단히 조직이 있고요. 이 조직 안에서는 세부적인 이 프로덕트 팀들이 있어요. 이 프로덕트 팀들은 이 개별 피처 릴리즈를 거칠 때마다 이것이 목표하는 매트릭을 설정을 할 텐데요. 이 매트릭은 이 프로덕트 팀이 집중하는 팀의 매트릭을 올릴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프로덕트 팀은 자기의 팀 매트릭을 올리기 위해서 가열차게 피처 릴리즈 업데이트들을 진행할 텐데요. 이 각 제품들을 포함하고 있는 큰 단위 조직의 매트릭이 프로덕트 팀에서 보는 매트릭과 이제 잘 연결돼야 하고, 프로덕트 팀에서 보는 매트릭이 큰 단위 조직의 매트릭에 선행이 되는 올바른 인풋을 골라야 전체적으로 큰 단위 조직이 보는 아웃풋 매트릭이 잘 굴러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 매트릭은 후행 지표로 불리고 인풋 매트릭은 또 선행 지표로 불립니다. 그리고 관련해서는 아웃풋 매트릭은 이제 목표를 측정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매출, 결제 전환율, 재방문율 등이 있고요. 인풋 매트릭은 후행 지표로 이어지고 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전환율, 클릭스루 레이트 등을 의미를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개별 제품 조직이 인풋 매트릭에 집중을 해서 아웃풋 매트릭의 성장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풋 매트릭을 잘 설정하고 싶은데 아웃풋 매트릭의 레버가 되는 인풋 매트릭을 어떻게 발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인풋 매트릭과 아웃풋 매트릭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와 같은 고민들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PA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가정 만족, 인과추론 가정 만족이 좀 어렵죠. 이제 해외 조사에 따르면 234명 정도 되는 응답자 중에서 51%가 실험이 아닌 관측형일 때 가정을 만족시키기가 어렵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 만족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문제, 상황마다 다른 방법론, 좀 어렵죠. 그래서 최대한 실무의 문제를 추상화한 후에 시스템으로 만들거나 최소한 이런 문제는, 이런 데이터는 이런 방법론을 써야 한다는 패턴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스템화에 대한 레퍼런스로 이 PA 툴 중에서 믹스 패널 서비스 임팩트 레포트를 가져왔는데요. 여기서는 DID를 활용하고 있고 뭔가 패럴렐 트렌드 어썸션에 대한 검증은 없지만 DID를 활용해서 구현을 해두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까지 함께 따라오시느라 고생이 너무 많으셨고요. 저도 후다닥 얘기를 많이 하느라 한번 랩법이 필요할 것 같아서 키 테이크어웨이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부분의 인과추론 적용 상황은 4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A/B 테스트가 불가능할 때, A/B 테스트를 했는데 더 추가적으로 정량화를 하거나 추가 인사이트를 내고 싶을 때,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결정 및 제품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때, 그리고 4번째로 진행된 A/B 테스트에서 이제 바이어스가 발생했고 그걸 보정할 때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모형에 대한 가정 없이 조건 만족이 용이한 방법론이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DID나 랜덤네스를 가지는 IB, 그리고 리그레션 디스컨티뉴티 중에서도 조금 더 국지적인 논파라메트릭한 방법. 지금 보시는 이 이제 1, 2, 3의 위계는요, 이 MS의 리서처분이 정리하신 얼마나 쓰기 쉬운지, 그리고 얼마나 밸리드한지에 따른 위계인데요.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 참조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인과 효과 그리고 모형을 모두 시각화할 때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애초에 DID나 RD 같은 이제 차이가 이제 너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이는 이런 방법론을 썼을 때 조금 더 설득력이 높아지는 점이 있죠. 그리고 PA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라는 툴에만 한정해서 사람의 행동 이해하는 것은 많이 어렵고요. 정량과 정성 서로 보완해서 조금 더 복합적이고 확신 가능한 결과를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도 인과추론을 더 잘 활용하고 싶습니다. 이 애널리스트 분들은 실무에서 쓸만한 인과추론들을, 기법들을, 메커니즘을 잘 이해해두고, 그리고 연구에 대한 소비자분들은 이 비즈니스의 인과추론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를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좋은 순환이 발생했으면 좋겠고요. 이를 위해서 더 많은 프랙티스가 앞으로 공유가 되고 실무에서 풀고 싶은 문제를 학계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순환을 위해 노력 중인 커뮤니티 홍보 한 번만 하고 가겠습니다. PAP는요, 데이터 실무자들이 모여있는 프로덕트 데이터 분석 커뮤니티고요. 인과추론 글들을 꽤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놀러 오셔서 글 보고 가시고, PA가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커뮤니티 방문하셔서 자료들 살펴보시면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